저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어요. 제 인생에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남편은 영암 변두리 시골에서 작은 축사 하나랑 밭이랑 그리고 1억도 안 되는 허름한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.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. 그래도 이제 외롭지 않겠다. 이제라도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. 그런 희망이 있었죠.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편의 성인 자식들이었어요. 서울에 두 남매가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. 첫날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왔네 이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. 밥상에 앉아도 한마디 말 섞지 않고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저를 쏘아보는 그 눈빛.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모욕적인지 아세요? 저는 그럼에도 꾹 참았어요. 노년엔 편하게 살자. 내가 참으면 조용히 흘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더라고요. 남편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. 축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은커녕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 상황이 됐어요. 결국 제가 다 떠맡았어요. 병수발이요. 새벽에 일어나서 약 챙기고 축사 가서 소 돌보고 돌아오면 밭에 풀 뽑고 다시 돌아와 남편 뒷수발까지 제 몸은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도 서울에 사는 남편 자식들은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. 명절에도 전화 한 통, 얼굴 한 번 안 보여요. 제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 많이 힘들어 하세요. 한번 내려오세요 하면 대놓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. 저희도 바빠요. 본인 일해요. 저는 그 집안에 발들여 놓은 순간부터 그냥 빨래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. 남편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비며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그 돈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.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, 보험 해약금까지 다 썼습니다. 남편 자식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. 오히려 아버지한테 돈 쓰지 마세요. 시골 집 밭 팔면 되잖아요. 이러는 거예요. 그 말 듣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. 아니 그 집도 밭도 내가 지금 땀 흘리며 지키고 있는데 병수발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아라 정리해라 할 수 있는 거죠. 더 황당한 건 남편 자식들이 은근슬쩍 시골 땅을 자기네들 앞으로 명예 이전하려고 문서까지 들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. 제가 남편 대신 도장 들고 있으니까 저 몰래 빼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때 제가 그 서류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. 내가 하녀입니까? 내가 이 집에 뭐 때문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건 보이지도 않습니까?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그 자식들이 저를 향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우리 거예요. 새엄마가 뭔데 끼어들어요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아,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. 내 노년을 내가 스스로 불지옥에 던졌구나. 남편은 그때마다 애써 중재하려 했지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. 자식들 눈치만 보면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. 그래도 내 새엄마가 고생 많다.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.
그런데 그 말도 자식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. 오히려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세뇌당했다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터져 나갔습니다. 남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.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제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. 저는 매일같이 눈물로 살았어요. 이게 뭐라고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쓸쓸하게 불행하게 보내야 하나 싶었어요.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. 남편이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.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건가 싶었는데 글쎄 장례식장 예약부터 하더라고요. 아버지 죽기 전부터요.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?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장례식장 예약이라니. 결국 남편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갔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. 그런데 더 큰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.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그 자식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. 집이랑 밭은 원래 우리 거니까 정리하자라면서요. 저는 그 순간 울부짖었어요. 내가 이 집 지켰어. 내가 병수발했어. 내가 다 버텼다고요.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래도 자식들 몫이지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. 저는 외로운 싸움이었고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 억울함을 어디라도 쏟아내고 싶어서예요. 남편의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악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고, 제가 아버지를 세뇌했다고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예요. 제가 모든 걸 바쳤습니다. 제 노년, 제 삶, 제 건강, 심지어 제 마지막 희망까지 다 바쳤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건 끝없는 분노와 허탈함 뿐이에요.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. 제가 상주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려고 앉아 있는데 남편 자식들이 저를 밀어내더라고요. 여기 앉지 마세요. 새엄마는 상주 아닙니다. 그 말이 들리자마자 친척들 시선이 확 쏠렸습니다. 어떤 아줌마들은 대놓고 수군거리더라고요.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했지 뭐. 늙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휘저었잖아. 그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어요. 아니 제가 이 집을 망하게 했다고요? 제가 없었으면 남편은 진작에 병원비도 못 내고 길바닥에 누웠을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를 죄인처럼 몰아붙였어요. 게다가 장례식장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남편의 큰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 엄마 찾아갔던 거 알아요?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 알아요?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뭐라고요? 죽기 직전에 전 부인, 그러니까 그들의 친엄마를 몰래 만났다고요?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발과 희생은 뭔데요? 결국 죽기 전에 찾은 건 저 아니고 옛날 아내였다는 거잖아요. 장례가 끝나고
본격적인 재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그 자식들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.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당황했는데 이미 그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초반에 친척들이랑 자식들이 몰래 저 모르게 증여 계약서를 써놨다는 거예요. 축사, 밭, 집까지 전부 다요. 제가 병원비 내고 수발 다 했는데 그 모든 재산은 이미 남편 자식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.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. 이건 사기예요. 내가 뭘로 버텼는데,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럴 수 있어요. 하지만 친척들은 저를 향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그게 인생이지. 세장가 들어온 여자한테 재산 넘어가는 꼴은 못 보지. 미련 두지 마세요. 그 말이 제 귀에 콱 박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.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. 그냥 남편 뒤에 붙어 따라온 짐짝 취급이었죠.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저는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남편도 재산도 그리고 제 노년의 평화도 다 잃었습니다.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남편의 둘째 아들이 군산에 내려왔습니다. 밤늦게 술에 취해서 저희 시골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. 새엄마 문 열어봐요. 할 얘기 있어요. 제가 겁이 나서 안 열었는데 대뜸 문을 발로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.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새엄마도 나가야 돼요. 근데 그냥 내쫓으면 불쌍하잖아요. 같이 살래요? 내가 책임져 줄게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뭐라고요? 자식이 새엄마랑 살자고요? 이게 인간이에요?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추악할 수 있구나.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짓밟을 수 있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. 그때 결심했어요. 더 이상 당하지 말자.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싸고 군산을 떠나왔습니다. 남편, 자식들, 친척들 그 지긋지긋한 집 다 버리고요. 군산을 떠난 저는 무작정 대전으로 갔습니다.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였지만 그냥 그 지긋지긋한 기억들을 다 버리고 싶었어요. 원룸 하나를 겨우 얻어서 하루하루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때 제 옆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. 아이고 혼자 사시나 봐요. 저도 혼자 살아요.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잖아요. 처음엔 고마웠어요. 낯선 도시에서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. 그 아주머니는 자꾸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. 반찬도 나눠주고 병원 가는 것도 같이 가주고 그래서 저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제 통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아이고 혼자 계시면 돈도 잘 관리하셔야죠. 요즘 세상에 사기꾼 많아요. 통장 같은 건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. 왜 통장을 맡기라는 거죠?
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아주머니는 워낙 친절하게 다가와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졌어요.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그만큼 외롭지 않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제 지갑이랑 집 서류까지 다 챙겨간 겁니다.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에 있던 통장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. 제가 울면서 따졌습니다. 왜 내 걸 가져갔어요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그런데 아주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. 이 세상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그걸 아직도 모르셨어요?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? 남편 자식들한테 듣기고 이제는 옆집 여자한테까지 저는 또다시 바보가 된 거예요. 저는 결국 경찰서까지 갔어요.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아주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.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저분이 제게 맡긴 거예요. 저한테 직접 내가 죽으면 이 돈은 당신 거다라고 했어요. 그 말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. 거짓말이에요.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.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. 제 나이가 많다 보니 경찰도 슬쩍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더라고요. 혹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? 이렇게요.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세상이 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. 남편, 자식들, 친척들, 이제는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가 저를 속이고 이용하고 내던지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또다시 모든 걸 잃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는 제 억울함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. 저는 평생을 희생했는데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. 저는 대전에서 모든 걸 잃고 나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군산 시골 집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.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몰래 써둔 편지가 있었어요. 내가 죽고 나면 집과 밭은 내 몫이다.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다. 미안하다.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어요. 그런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게 들어 있었어요. 남편이 남몰래 작성한 유언장이었는데 거기엔 분명히 제 이름이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. 순간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. 그래, 이제 끝까지 가보자. 더는 당하지 않겠다. 저는 그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그런데 법정에 서는 순간 남편, 자식들과 친척들이 온갖 거짓말을 퍼부었어요. 저 여자가 아버지 세뇌했어요. 새엄마가 유언장 위조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멍해졌어요. 또다시 제가 죄인으로 몰리는 건가 싶었죠.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.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. 내 재산은 다 아내 몫으로 해줘.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한 애들이니까. 그 녹음이 틀어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. 남편,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. 그 순간 저는 벼락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.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욕하고
짓밟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.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. 밭도 집도 축사도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. 그동안 저를 속이고 조롱하던 남편 자식들과 친척들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제 돈을 빼돌린 옆집 여자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. 경찰 수사 결과 그 여자가 제 통장을 빼돌린 게 드러나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. 그 여자가 저한테 매달리며 울부짖더라고요. 언니, 내가 잘못했어. 한 번만 용서해줘.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내가 왜?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돼?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이 쌓여있던 엉어리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. 저는 이제 다시 군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예전 같으면 허름하고 초라해 보였던 그 집이 이제는 제 성 같은 느낌이었어요. 물론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지만 저는 배웠습니다.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.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.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은 내가 지킨다.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다.